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나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하면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읽은 책을 살펴봤는데요. 은근히 쏠쏠하게 읽고 있네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권, 특정한 책을 소개한다기보다 일간 이슬아, 주간 문학동네, 밀리의 서재를 비롯해서 제가 읽은 책들, 이북, 단행본들을 소개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간 이슬아. 아침에 눈을 뜨면 일간 이슬아를 읽어요. 이슬아 작가님이 요즘에 초여름 호를 연재 중이시거든요. 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잠을 깨기 위해서 핸드폰을 들고 그날의 뉴스를 이것저것 읽었는데요. 읽다 보면 잠이 깨는 스타일이에요. 길게는 한 30분쯤 누워서 뉴스를 읽을 때도 있어요. 이런 습관을 요즘에 뉴스 대신 일간 이슬아를 읽는 습관으로 바꿨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굉장히 괴로운 뉴스들을 보면서 착잡하게 일어나는 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 정말 향기로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일어나는 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슬아 작가님은 굉장히 여러 얼굴을 가졌어요. 독자들에게는 한국의 세헤라자드, 출판계에서는 해엄 출판사의 대표, 작가 스스로는 연재 노동자라고 말하죠. 학자금 대출 2,5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일간 이슬아입니다. 그동안 작가들은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해야만 독자들에게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죠. 그런데 이슬아 작가는 구독자를 SNS로 모집했어요. 한 달치 구독료 10,000원을 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새로운 글을 이메일로 전송해주는 연재 프로젝트였어요. 독특한 플랫폼을 개척한 신선한 발상이라던가 매일매일 글을 짓는 작가님의 성실함도 인상적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놀라움을 선사하는 글의 내용이 참 매력적이에요. 머릿속에 대체 뭐가 들어있으신지 궁금할 정도로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참 궁금해져요. 저는 가끔씩 들어있는 인터뷰 글도 참 좋아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의 청소 노동자 이순덕님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고요. 오늘은 버섯의 향기가 황홀하게 담긴 인터뷰 글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최전선의 소모험, 이것도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아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 삶과 글의 싱크로율이 이렇게 높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또 삶과 글이 이렇게 조화로울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물론 글마다 픽션을 조금씩 가미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픽션을 첨가하는 위치라는 게 또 절묘합니다. 예를 들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 그 바깥쪽의 색깔 같은 걸 조금씩 첨가하시는 거예요. 빨간색보다 더 빨간 쪽에 가까운 빨간색 너머의 픽션이라던가 보라색보다 더 보라색에 가까운 보라색 너머의 픽션. 그래서 무지개 저편을 꿈꾸는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슬아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 삶의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어지는 기분. 다양한 색깔의 선글라스를 이것저것 껴보는 기분이 들어요. 이슬아 작가님은 이렇게 일간 이슬아를 발행하신 다음에 그 연재 글들을 묶어서 책으로 내시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책 형태로 사서 보고는 했는데 이렇게 연재로 읽으니까 뭔가 매일의 루틴이 바뀌네요. 작가님이 글을 쓰고 이메일을 발송하는 그 루틴을 일정 부분 공유한다는 느낌도 들어서 더 좋아요. 지금까지 이슬아 작가님이 내신 책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작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해엄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맨 처음에 일간 이슬아 수필집을 내셨어요.
2018년에 나온 책인데요. 당시에 독립 출판 작품 1위를 했었죠. 처음 연재를 시작했던 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첫 책을 내셨는데요. 이 셀프 연재가 6개월간 절찬리에 진행되면서 한국의 세헤라자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리고 이 출판계에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그런 첫 책입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이스라 작가님이 직접 그린 책이 나왔어요. 나는 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라는 책인데요. 이건 해엄 출판사가 아니라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스라 작가님은 자신의 엄마를 보키 씨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정말 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엄마가 다 있나 싶어요. 이스라 작가님이 서문에서 뭐라고 쓰셨냐면, 우리는 서로를 선택할 수 없었다. 태어나 보니 제일 가까이에 보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몹시 너그럽고 다정하여서 나는 유년기 내내 실컷 웃고 울었다. 보키 씨와의 관계에서도 이스라 작가님은 약간의 픽션을 가미해서 글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닮고 싶은 사람이자 되고 싶은 엄마랄까요? 엄마로서 정말 대단한 경력과 이력을 가진 어떤 박사님들의 육아책을 읽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 주위에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워낸 엄마들의 이야기가 넘쳐난다면 굳이 우리에게 육아서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보키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시절 이스라 작가님이 학교 가기가 싫다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야? 학교는 가야지.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학교를 보내는 엄마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아이가 아파서 오늘은 학교를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슬아야 오늘 맛있는 빈대떡 부쳐 먹을까? 라면서 빈대떡을 해주시는 그런 엄마였어요. 아마 그래서 이스라 작가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신의 앞가림을 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잘 자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책이 심신단련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2019년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일간 이스라 시즌2에 연재된 글을 모아서 다듬은 책이에요. 그리고 다음 책으로 내신 게 이스라 작가님의 첫 번째 인터뷰집으로 정혜윤, 김한민, 유진목, 김원영과의 긴 대화가 담겨 있다라고 소개하셨어요. 일간 이스라의 구독자인 김소민님의 추천의 글이 써져 있는데요. 이스라의 인터뷰에는 뉴스보다 몇만 배 커다란 울림이 있다. 이런 역할을 방기했던 언론, 그리고 기자들을 제치고 한 어린 작가가 중요한 일을 시작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 자기 삶에서 타자들의 삶으로 말이다. 글쓰기로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넘어 이제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을 슬그머니 제시한다. 그의 건강한 내면과 기획력과 추진력에 감탄한다. 한 작가가 쓰는 역사가 이렇게 멋질 일인가 라고 쓰셨어요. 정말 100%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쓰신 책이 너는 다시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라는 이스라 서평집이에요. 일간 이스라에 종종 서평도 보내주시는데요. 이스라 작가님이 쓰신 서평을 읽을 때마다 이분은 대체 어떤 식으로 책을 기록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갈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장, 어떤 단어 하나조차 섣불리 넘기는 법이 없이 굉장히 촘촘한 채로 걸러서 나에게 남겨두었다가 그 기록을 스물스물 풀어내시는데 자신이 모은 단어들을 굉장히 적재적소해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 내공이 정말 탄탄합니다. 이런 문장과 단어들을 그냥 기억하시는 건지 필사하시는 건지 참 모를 지경이에요. 너무 근사해요. 이 서평집의 서문에는 뭐라고 쓰셨냐면요. 나로는 안 될 것 같을 때마다 책을 읽는다. 엄청 자주 읽는다는 얘기다. 그러고 나면 나는 미세하게 새로워진다. 긴 산책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처럼, 현미경에 처음 눈을 댔을 때처럼,
낯선 나라의 결혼식을 구경했을 때처럼 어제의 철새와 오늘의 철새가 어떻게 다르게 울며 지나갔는지 알아차릴 때처럼 커다란 창피를 당했을 때처럼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처럼 나는 사랑을 배우고 책을 읽으며 매일 조금씩 다시 태어난다. 내일도 모레도 그럴 것이다. 아침에 이스라 작가님의 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물론 늦게 자는 날에는 밤에 읽고 잘 때도 있지만 저는 아침을 위해 남겨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스라 작가님의 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 인생에서 쓸데없는 것들이 걸러지는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요.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골라내는 그런 기준이 될 만한 글을 읽고 시작한달까요? 주간 문학동네. 제가 주간 문학동네는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정해진 요일마다 정해진 작가가 한 편의 글을 올리는 그런 연재 글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올 거고요. 이 주간 문학동네에서 연재되던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 이 글이 연재가 끝나서 책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이 책을 잠깐 소개해 볼게요. 시선으로부터라는 이 제목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해요. 시선은 누군가가 쳐다보는 그 눈길이잖아요. 그리고 시선으로부터라는 말이 주는 어떤 방향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이끌어가는 주인공, 심시선이라는 이름의 여성 때문에 이 제목은 다른 의미를 또 하나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선으로부터는 엄마이자 할머니인 심시선이라는 이름의 여성으로부터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심시선이 결혼했던 남자들의 딸과 아들, 사위, 며느리가 하와이로 떠나요. 심시선의 큰딸 명혜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주년이 되었으니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모두 함께 하와이에 갑니다. 생전에 심시선 여사는 제사를 반대하던 어머니이자 할머니였는데요. 그 유지를 받든 가족들은 할머니가 기뻐하실 방식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실 방식으로 그들만의 흥미로운 방법으로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가 심시선에게 물려받은 자신만의 정신적인 유산, 심시선의 조각들을 발견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런 집의 딸로, 이런 집의 손녀딸로 태어났으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상상해 보게 돼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필사를 많이 해본 작품이 없는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너무 좋은 문장들이 쏟아져서 다시 한번 정세랑 월드에서 허우적대는 기분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필사했던 문장을 읽어볼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무수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강연을 했던 보기 드문 당시의 신여성이었던 심시선 여사의 말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말하는 여자는 미움받으니까 뭐 기왕 미움받고 있는 내가 해버리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아낄 줄 아는 사람들은 노출되는 자리를 신중히 삼갈 줄 아니 누군가는 내 또래 여자들의 이야기를 해야 했지요. 내 다음 사람이 또 나처럼 화살을 맞고 싸움에 휘말리고 끝없이 오해받을 걸 생각하면 아득하지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런 시선의 이야기 뒤에 시선의 큰딸 명혜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필사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심시선 여사 닮았으면 어떻게든 살아남겠지. 우리는 추악한 시대를 살면서도 매일 아름다움을 발견해냈던 그 사람을 닮았으니까. 엉망으로 실패하고 바닥까지 지쳐도 끝내는 계속 해냈던 사람이 등을 밀어주었으니까. 세상을 뜬 지 10년이 지나서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의 조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20대에 안토니아스 라인을 보면서 놀라워했던 그 기분이 오랜만에 되살아났는데요. 이 책의 추천사에서도 영화 벌새의 김보라 감독님이 안토니아스 라인을 언급하셨더라고요. 이 영화가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혹시 볼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진짜 심시선의 조각이 나에게도 한 조각 들어있지 않은지 살피게 돼요. 무지개처럼, 깃털처럼, 거품처럼 나에게도 무엇인가 한 조각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을 갖게 돼요. 제가 주간 문학 동네에서 또 즐겨보고 있는 연재가 있는데요. 김원영 변호사님이 쓰고 계시는 온전히 평등하면서 지극히 차별적인 이라는 글이에요. 이 글에서 김원영 변호사님은 변호사이자 배우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소개글을 읽어볼게요. 김원영, 변호사이자 배우. 지은 책으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희망 대신 욕망이 있고 한겨레, 시사인, 비마이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썼다. 연극,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인정투쟁 예술가 편에 출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일했다. 작품 소개. 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평등을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 변호사 김원영의 몸, 춤, 그리고 평등에 관한 이야기. 이 연재의 글에서 김원영 변호사님은 장애와 비장애에 적용되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대해 질문하시는데요. 저도 아름다움의 기준에 맞추려고 발버둥 친 기간이 꽤 길었던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몸과 움직임으로 평가를 당하는 그런 오디션을 본 세월이 7년이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제 스스로를 제 자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아름다움의 기준이 뭘까 늘 고민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보겠다고 미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이 글들을 곰곰이 곱씹으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성분들이라면 김원영 변호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여러모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듯해요. 여성들은 평생 사회에 통용되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늘 강요당하고 살잖아요. 여성의 신체가 언제나 평가의 대상으로 존재했고요. 아마 저처럼 출산을 하고 더 이상 예전과 다른 몸 상태를 가진 여성분들은 특히나 더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글이에요. 제가 공연을 할 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작품에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남들이 외면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런 작품에 참여한 적도 있었고 또 미스터 마우스라는 지적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 작품에 참여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때 제가 지체 장애를 가진 역할을 잠깐 맡긴 했지만 아주 깊은 고민 없이 그냥 보여지는 역할로만 그 연기를 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공연장 자체가 진짜 베리어 프리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원영 변호사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일부를 읽어볼게요. 관객으로서 공연장에 입장할 때 장애인이거나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출입이 금지된다면 법은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춤을 추기 위해 무대 위에 올랐는데 당신은 장애가 있고 목은 짧고 척추는 휘었으며 두 발로 제대로 서지도 못하기에 관객들이 당신의 움직임을 굳이 시간을 들여 쳐다보지 않고 국립현대무용단의 무용수들이 나오는 공연으로 몰려가더라도 이는 당연히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어떨까? 관객들은 당신이 장애가 있고 목은 짧고 척추는 휘었으며 두 발로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의 춤을 구경하러 온다. 관객은 당신의 몸짓이 신기하고 우습고 놀라워서
돈을 내고 공연을 본다. 서울시장은 대학로에서 열리는 이러한 공연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고 공연을 금지시키고, 심지어 장애가 있는 당신은 춤을 추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당신이 이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더니 법원은 장애가 있는 신체를 수단으로 삼아 돈벌이하는 이 공연은 인간 존엄의 원칙에 반하므로 서울시장의 극장 폐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어떤가? 존엄과 평등을 생각하는 사회는 그래서 난쟁이 던지기 게임을 금지시킨다. 나는 결론에 있어 이 조치에 동의하지만 그보다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난쟁이 던지기 경기가 벌어지는 현장을 찾은 관중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박헨하임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허용된 기회 안에서, 비록 그것이 꽤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남과 다른 태도와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멀리 날아가고자 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차별화된 개인임을 알아봐주는 것이다. 바켄하임의 존엄과 평등을 지켜주기 전에 오히려 경기장에서 그의 모습을 못 본 척하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집에 돌아가 이 경기를 얼른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넣기 전에 말이다. 만약 그가 충분히 차별적이고 관객의 주의 깊은 시선과 새롭게 만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린다면 우리는 이제 탁월함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 제 속에 충분히 가지고 있었으나 도피해왔던 그런 차별적인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김원영 변호사님께서 장애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온몸으로 고민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저도 제 몸을 관통해서 고민해 보려고 해요. 프리하지 않은 베리어 프리, 평등한 아름다움 혹은 편협한 아름다움.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이기에 실제로 동등하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김원영 변호사님이 쓰신 이 글과 함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을 더불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주간 문학동네에서 최근에 문유석 판사님도 연재를 시작하셨는데 워낙 글을 재밌게 쓰시는 분이라 엄청 기대를 하고 있어요. 미장원에서 읽은 책. 지난주에는 재난지원금 나온 걸로 미장원에 다녀왔어요. 제 주위에서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바로 그동안 못했던 염색을 한다든가 미장원에 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저도 그에 발맞춰서 미장원에 다녀왔습니다. 염색을 하는 동안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책을 2권을 들고 갔어요. 그동안 앞덜머리만 읽고 뒷부분을 끝까지 못 읽었던 책이 2권이 있는데, 한 권은 은유 작가님의 쓰기의 말들이고요. 한 권은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이에요. 쓰기의 말들은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책이기는 한데요. 이 글쓰기를 할 때 비문이 어떻네, 이렇게 퇴고를 해야 되네, 이런 국어책 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은유 작가님이 그동안 읽은 책 속에서 하나하나 모아온 104개의 문장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각 문장을 주제로 삼아서 그에 어울리는 에세이를 쓰셨어요. 은유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기의 말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을 때 조언을 주는 그런 살아가기의 말들이기도 합니다. 꼭 글쓰기를 해야지라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과정을 글쓰기에 비유한 글이라고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듯 해요. 결국은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스스로 해나갈 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글쓰기가 되었든 살아가는 일이 되었든 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어서 저는 권해드리고 싶네요. 행동하는 자만이 배우기 마련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글쓰기를 수영에 비유하는 글을 읽었다. 수영을 못하는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요점은 이랬다.
수영 초보자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손발에 힘이 들어가고 가라앉는데 물에 몸을 맡기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수영을 할 수 있다며 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힘 빼고 자기 생각을 펜에 맡기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듯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나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물에 들어가면 몸이 알아서 굳는다. 두려움은 의지로 퇴치되지 않는다. 글쓰기도 마찬가지. 펜을 든다고 생각이 술술 흘러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어렵고 그 어수선한 생각의 파편을 보자니 괴롭다. 내 식대로 수영을 글쓰기로 번역해본다. 수영장 가기가 우선이다. 책상에 앉기가 우선이다. 그 다음엔 입수하기, 첫 문장 쓰기. 락스 섞인 물을 1.5리터쯤 먹을 각오를 하기, 엉망인 글을 토해내기.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줄 수영하는 친구 옆에 두기, 글 같이 읽고 다듬기. 다음 날도 반복하기. 모든 배움의 원리는 비슷하지 않을까? 결심의 산물이 아닌 반복을 통한 신체의 느린 변화라는 점에서 말이다. 펜을 움직여야 생각이 솟아나는 것처럼 물속에서 팔다리를 부단히 움직이면 나도 수영을 배울 수 있을 텐데 물에는 가지 않고 이렇게 책상에만 앉아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에 맞춰서 그에 대한 생각을 써내려 가셨는데요. 배움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한 편의 짧은 글이었어요. 이 쓰기의 말들을 다 읽으니까 저도 문장 수집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요즘에 빌려 읽을 수가 없어서 맨날 책을 사보느라고 필사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산 책은 자꾸 책의 밑줄을 그으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장 수집이 전처럼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요즘엔 밀리의 서재를 읽기 시작해서 문장 수집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 제가 밀리의 서재를 읽은 지는 좀 됐는데요. 요즘 밀리의 서재를 재발견한 것이 잡지들이 많더라고요. 잡지도 읽고 싶은 잡지를 고르기 시작하면 엄청 많잖아요. 밀리의 서재에 들어있는 여행 잡지로는 론리 플래닛이나 더 서울 라이브 같은 잡지들이 있고요. 영화 잡지로는 시내 21도 밀리의 서재에 들어있어요. 제가 담아놓은 잡지들로는 어라운드나 악스트, 책이라는 잡지들이 있고요. 사실 이 한 권 한 권을 다 사보려면 한 달에 잡지만 사봐도 막 10만 원 가까이 드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이렇게 부담 없이 보고 싶었던 잡지들을 담아볼 수 있어서 심지어 제가 놓쳤던 과월호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최근에 밀리의 서재에서 읽은 책으로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쓰는 북칼럼이었는데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을 읽었고 노인과 바다를 읽었어요. 그러면서 밀리의 서재의 진가를 또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노인과 바다는 엄청난 번역본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서점에서 그 중에 한 권을 살 때는 어떤 번역본이 나한테 잘 읽히는지, 정말 말맛이 좋게 번역이 잘 됐는지, 이걸 다 일일이 비교하고 사기가 어렵잖아요.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를 할 때도 저는 미리 보기를 다 하는 편인데요. 어떤 특정 장면이 궁금하다던가 어떤 특정한 문장을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었죠. 근데 밀리의 서재에서 노인과 바다에 대한 모든 책들을 다 다운을 받아놓고 그 노인과 바다의 그 장면 있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장면인데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이렇게 노인이 말하는 장면. 저는 노인과 바다 앞부분에 그 노인과 소년의 대화 부분과 요 부분, 인용구를 중점으로 놓고 비교를 하면서 여러 책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읽고 좋았던 번역은 북로드 출판사의 번역이 좋았고요. 민음사 번역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노인과 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읽는 맛이 밀리의 서재를 보는 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읽었던 책, 요나스 요나손의 책.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은 영화로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책을 읽은 김에 샘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를 이어서 읽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이 있어요. 똑같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런 소설인데요. 이어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발견한 이북이 있어요. 열린 책들 편집부에서 지은 노인신문 이북이 있는 거예요. 101세 노인의 컴백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손 작가의 홍보물을 겸해서 나온 이북이어서 저는 알라딘에서 발견했는데 무료로 배포하는 전자책이에요. 이 책에 소설이 실려 있는 건 아니지만 요나손의 인터뷰가 자세하게 실려 있어서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런 이북 진짜 좋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이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을 이어서 읽을 예정이고요. 한 번 빠지면 이 책은 한 이틀 정도 몰입해서 읽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펼쳐놓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일 때문에 읽어야 하는 책들도 있고 해서 잠깐 아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밀리의 서재를 영업하는 것 같은데 밀리의 서재에서 책세상에서 나온 니체 전집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진짜 꿀이에요. 왜냐하면 니체 전집은 지금 서점에서 팔지 않거든요. 각 권으로 팔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절판된 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밀리의 서재에서는 종이책으로 절판된 책들을 이 전자책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 담아놨거든요. 또 메모라던가 인용문을 밑줄 치고 남겨둘 수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책세상의 니체 전집을 사고 싶었는데 팔지 않아서 못 봤다라는 분들, 밀리의 서재에 들어가면 의외로 철학 서적이 많아요. 많이 담아 놓으실 수 있어요. 또 저는 밀리의 서재를 PC로도 이용을 하고 핸드폰으로도 이용을 하는데요. PC의 큰 화면으로 볼 때는 허영만의 오한강이라던가 서울대 선정 문학고전이 만화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좀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만화를 보는 맛이 나죠. 저희 아이도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밀리의 서재로 읽곤 합니다. 사실 뭐 좋은 점 외에도 아쉬운 점들도 있어요. 밀리의 서재가 온라인 서점처럼 모든 책이 다 갖춰져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옛날 책을 찾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약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오디오북도 뭐 들을 만한 오디오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쉬움을 크게 느끼는 부분은 UI가 너무 아쉬워요. 언젠간 좀 더 편하게 볼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일 때문에 읽은 여행 책들. 저는 가이드북을 쓰는 여행 작가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가이드북이 있으면 자주 들여다봐요. 가이드북의 판형이나 편집이나 종이라던가 서체라던가 책의 컨셉이나 테마가 어떤 건지 목차 같은 걸 꼼꼼하게 보면서 읽는 편이고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냥 사진을 보면서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해요. 지난주에 이렇게 읽은 책으로 글래머러스 발리, 코타키나발루 가이드북을 읽었고요. 또 탁피디의 여행수다에서 쓴 제주도 여행책 천천히 촘촘히 찬찬히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사진과 일러스트가 들어있어서 제주도를 천천히 여행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또 우지경 작가님이 쓰신 스톱 오버 헬싱키 요건 세미 가이드북인데 이렇게 가이드북과 세미 가이드북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하나 더 읽기 시작한 책이 있어요. 여행 가이드북 거꾸로 읽기라는 책인데요.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진짜 흥미로운 책이에요. 이 저자가 프랑스의 여행 작가인 뱅상 누아유라는 사람이에요. 저자 소개도 간단합니다.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15권의 여행 가이드북을 집필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행 작가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밝혀놓은 그런 책이에요. 저는 그래서 읽으면서 맞아 맞아 이러면서 읽었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이 부분은 여행 작가가
자신이 취재하려는 지역을 고를 때 이런 데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들이에요. 일단 열대 지방은 모두 피하는 게 좋다. 정글, 오지, 사바나 등은 이국적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말라리아도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열대 지방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열대 지방에서는 모기에게 한 방 물려 골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열병은 잠복기를 거쳐 몇 년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지금 한창 인기몰이 중인 여행지 역시 피해야 한다. 이런 곳에는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순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미 약간 한물 갔음에도 좋다고 빨아대는 얼간이들로 넘쳐난다. 어디를 갔더니 낙원이 따로 없더라. 파리에서는 햄쪼가리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으로 바닷가재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치자. 당신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념품 상점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현지인들이 영어를 쓰기 시작하며 바닷가재는 공급이 딸릴 거다. 눈치 빠르고 감각 깨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데로 발길을 돌렸다. 그곳에는 유행을 좇기에 급급한 관광객들과 당신밖에 없을 거다. 그럼 아주 먼 나라는 어떨까? 이 역시 좋은 선택은 아니다. 먼 나라일수록 여행에 대한 꿈도 커지지만 대중은 그런 곳에 가지 않는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출판사도 같은 생각을 한다. 일단 비행기표가 더럽게 비싸다. 호텔도 너무 비싸다. 레저 활동에도 돈이 엄청 든다. 출판사는 예산을 삭감할 거다. 이렇게 약간 유머러스한 문체를 구사하는 작가인데요. 좋은 여행지를 혼자 돌아다니는 쓸쓸함이라던가 커플들이 있는 로맨틱한 레스토랑에서 혼자서 우거우거 코스 요리를 먹어야 한다던가 텅 빈 호텔방에서 고독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쥐어짜낸 시간과 비용 안에서 가급적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듣고 보고 먹어야 하는 이런 절박함 같은 여행 가이드북 작가들의 애환이 담겨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여행 작가들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고 어쩌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여행 작가가 가이드북을 쓸 때 이런 메시지를 숨겨놓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는 관광객 상대 식당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메뉴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도저도 아닌 식당이다 라는 뜻이고요. 손님으로 미어 터지는 술집이다 라면 옆 사람 겨드랑이 냄새를 맡으며 선체로 맥주를 마셔야 하는 곳이라는 뜻이고, 이곳은 소박한 박물관입니다 하면 겨우 화석 2점과 오래된 앞찾기 하나가 달랑 놓여 있는 곳이라는 뜻이래요. 요런 숨겨진 메시지를 잘 읽어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또 읽기 시작한 책으로는 지난주에 제가 김슬기 작가님의 책 소개했잖아요. 아이가 잠들면 서재로 숨었다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에서 보고 저도 읽어봐야겠다라는 그 메모해 놓은 책들 중에 한 권을 읽기 시작했어요. 니나 상코비치의 혼자 책 읽는 시간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을 이번 주에 책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 책을 어느 한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리기에는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작가의 성장기 같은 내용이라서 한 챕터만 딱 골라서 읽어드리기가 애매했어요. 나중에 제가 어떤 식으로든 요약을 해서 소개하거나 아니면 다른 책을 소개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제가 읽는 글과 책과 연재물들, 일하기 위해 읽는 책들을 소개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는데요. 제가 일간 이스라, 주간 문학동네, 그리고 일 때문에 읽은 책들 이런 식으로 잘라서 영상을 만들어야 하나 잠시 고민했는데 워낙 보플리 여러분들은 긴 영상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틀어놓고 이 일 저 일 하시다가 다시 끊어 듣기도 하시고 일주일 동안 즐겨주시길 바라요. 날이 많이 더워졌죠? 시원하게 바람이 솔솔 부는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날들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책 읽는 시간 많이 나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